자, 안녕하세요. 계속 해볼까요? 자, 이제 우리 재무제표 표시와 관련된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어떤 구조와 어떤 내용들 공부할 건지 여기서 정리가 될 거니까요. 조금 지루하셔도 조금만 부탁드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크게 보시면 우선 먼저 현재 시점에 대한 정보 주는 재무상태표 먼저 보게 될 건데요. 이 재무상태표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바로 이겁니다. 특정 시점 현재.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한 정보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플로우에 대한 게 있고요, 스탁에 대한 게 있습니다. 플로우는요, 유량이에요. 흘러가는 게 있고요. 스탁은요, 저량이다. 그래서 멈춰 있는 거거든요. 이 재무상태표는요, 우리 스탁에 대한 개념입니다. 특정 시점, 어떤 시점이요? 바로 현재 시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 우리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에 아까 여러분들 우리가 시산표 왜 만든다고 했죠? 전기 왜 한다고 했죠? 바로 잔액입니다. 바로 특정 시점, 현재 시점에 자산, 부채, 자본에 잔액의 정보를 보고하는 재무제표를 우리가 재무상태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재무상태표를 통해서요, 이 기업의 재무구조라든가, 유동성이라든가, 부채 상환 능력, 그리고 영업환경에 대한,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재무상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는요, 바로 이 세 가지 우리 재무제표 요소, 자산과 부채와 자본에 대한 이야기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하실 때는 그냥 왼쪽에 차변의 자산, 오른쪽 대변의 부채와 자본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실무에서 여러분들 공시되고 있는 건요, 이렇게 한 줄로 보여줍니다. 그냥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대차나 아니면 회계 등식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일렬로 이렇게 보여주는 양식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우리가 재무상태표는요,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해서 표시해주는 원칙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유동과 비유동 구분할 때요, 원래 원칙은요, 정상 영업주기입니다. 이 기간의 정의가요, 여러분들 정상 영업주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 일반적으로 기업이 활동한다라고 하시면 아마도 심플하게 보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무언가를 생산하게 되고요, 이 생산된 걸 판매하시게 되고요, 이 판매하신 금액을 회수하는, 이 대금을 회수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될 겁니다. 요 한 사이클을 우리가 정상 영업주기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 정상 영업주기 이내의 기간에 우리가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을 유동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정상 영업주기를 벗어나는, 이 정상 영업주기보다 기간이 좀 더 길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비유동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회계에서는요, 일단 원칙은 정상 영업주기가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정해진 정상 영업주기가 없다면 통상 우리가 1년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업마다 정상 영업주기는 다 달라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우리가 1년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일단 유동 비유동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실 때는요, 첫 번째 유동성 순서에 따라서요, 표시 방법이 신뢰성이 있고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동 비유동 구분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동 자산 혹은 유동 부채, 비유동 자산, 비유동 부채 이렇게 좀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동 비유동 구분법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또는 정상 영업주기 내에 실현되거나 또는 결제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유동 비유동법 구분법을 좀 쓰고 있고요. 이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를 대비해서요, 이 기업의 단기 자금 운용 능력을 분석하고 싶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즉, 여러분들 우리가 유동성이 높다는 얘기는요, 빚 빨리빨리 갚을 수 있고요, 현금 빨리빨리 가지고 올 수 있는 일반적인 현금 부자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신뢰성이 있고 더 목적 적합한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요, 이 자산과 부채 일부는 유동 비유동법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유동성 순서에 따라 표시하는 혼합 표시 방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유동성 순서다라고 하는 건 현금에 가까운 순서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세뱃돈 받을 때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문화상품권도 있고 전통시장 상품권도 있다고 좀 가정해 볼게요. 어떤 게 제일 기분 좋으세요? 현금이죠? 그 다음은요? 아무래도 전통시장 상품권보다는 문화상품권이 낫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현금이라는 속성에 더 가까운 걸 우리가 유동성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요, 표시하실 때 일단 유동, 비유동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 뭡니까? 구분된 안에서는 그렇죠, 유동성 배열이다, 유동성 순서다 라고 해서 현금에 더 가까운 순서대로 적어주는 혼합 표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무상태표 양식을 보시면 이렇게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쉽게 얘기하시면 우리가 유동, 비유동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자산이라고 하는 건요, 결국은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지거나 현금이 증가되게 하는 거잖아요. 즉 유동자산이다 라고 얘기하면 정상 영업주기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산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동자산이다 라고 좀 얘기하고요. 비유동자산은요, 현금화 하는데 그렇죠, 걸리는 시간이 정상 영업주기 넘어서까지 걸린다 이런 겁니다. 현금화하기 어렵다 이런 거예요. 그럼 반대로 유동부채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 부채는요, 기본적인 속성이 갚아야 되는 상환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동부채는요, 맞아요, 빨리 갚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정상 영업주기 이내에 결제해야 되는 거, 상환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유동부채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비유동부채는요, 조금 비교적 그렇죠, 오랜 시간을 두고 긴 시간 두고 상환해 나가는 것을 비유동부채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재무상태표는요, 이렇게 우리가 유동, 비유동을 좀 구분하고요. 두 번째 특징은요, 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산부채는요, 총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총액으로 표시하라 라고 하는 건요, 일단 이런 얘기입니다.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A 기업하고요, B 기업이 있습니다. A가 나예요. 자, A는요, B한테 100원만큼 자,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받을 권리가 있어요. 자산이겠죠? 자, 그리고요, B한테 30원만큼 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A 입장에서는요, B한테 100원만큼의 받아야 하는 권리, 자산이 있는 거고요. B한테요, 줘야 될 의무는 30원이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실 수 있겠죠. A인 내 입장에서 받아야 될 게 100원이고 줘야 될 게 30원이면 이거 그냥 퉁쳐서 70원만 받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건데, 우리 재무상태표에서는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계 금지입니다. 항상 우리 재무상태표는요, 총액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총액주의로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회계 조금 공부하신 분들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기계장치다 라고 하면 아마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겠죠. 취득 원가 표시되어 있고, 감가상각, 누계액, 30만원, 그래서 70만원, 이렇게 표시되어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총액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일단 총액으로 기록하라는 겁니다.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채도요. 여러분들 부채도 보시면요, 사채 100만원, 아마 중간고사 끝나시면 이 사채 때문에 머리가 터질 거예요. 그리고 뭐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사발차, 만약에 20만원이다 라고 하면 사채 장부 금액은 80만원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총액법이다 혹은 총액주의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재무상태표는요, 자산과 부채를 상계 처리하지 않고요, 늘 총액으로 표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계 허용하는 거 이거 재무구조 파악이 곤란하다, 이런 그냥 예외적인 상황이니까요, 이건 지금은 모르셔도 되고요. 사실은 상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회계 처리하시면서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펜션이라고 얘기하는 퇴직연금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는 상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요? DB라고 하는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상계 처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회계학에서 재무제표는요. 일단 첫 번째 특징은 맞아요. 내가 지금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나 재무상태표야. 나 손익계산서야 라고 재무제표 이름을 먼저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우리 기업명, 우리 기업은 어디다 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렇죠. 표시통화나 기능통화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들? 비교할 수 있게 단기와 전기를 이렇게 비교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니까요. 자산 항목 보시니까 그렇죠. 우리가 비유동 먼저 써왔네요. 유동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네, 사실은 유동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비유동이 먼저 나와 있네요. 자, 아무튼 우리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우리가 유동, 비유동으로 이렇게 구분을 좀 해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해놨네요. 부채도 유동과 비유동 일단 구분만 이렇게 해뒀습니다. 이렇게 일자로 쓰실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순서로 배울 건 이럴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배우실 건 다음 주에 재고자산 공부할 겁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요 재고자산 공부할 거예요. 요 재고자산이 바로 우리 기업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유동 자산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유동이니까 여러분들 얘는요 현금화 하는데 그렇죠. 정상 영업주기 이내 빨리빨리 현금으로 바꾸는 게 목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포괄손익계산서인데요. 이전에 회계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마도 그냥 손익계산서였을 거고요. 저희가 IFRS가 도입이 되면서 컴프리헨시브 인컴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기타 포괄손익까지 포함하는 포괄손익계산서로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익계산서는요 특징 잡을게요. 자, 우리 조금 전에 재무상태표는요 특정 시점인 현재에 대한 거였고요. 자, 손익계산서는요 일정 기간 동안입니다. 자, 스탁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요. 플로우에 대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모든 수익과 비용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정보고요. 기간에 대한 정보고요. 미안합니다. 어떤 거 얘기할 때요. 기업의 수익성을 평가할 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는요. 앞에서 보셨던 우리 그거랑 똑같습니다. 수익과 비용. 그 나머지 것들이 당기순이익과 기타 포괄손익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건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수익과 비용에서 어떻게 뽑아내는지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타 포괄손익도요 나중에 뒤에서 같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어떤 것들이 기타 포괄손익 되는지 같이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러한 포괄손익계산서도요 표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일 보고하는 방식이 있고요, 별도로 보고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단일 보고 방식으로 우리가 많이 표현하고 있고요. 시험 보실 때도 이렇게 단일 보고 방식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요 기업의 정확한 반복적인 손익을 보여주는 단기 손익하고 이렇게 총포괄 손익하고요 별도로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 양식을 보시면요 일단 손익을 다단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작하는 건요 이 매출에서 시작해서요 매출 원가를 차감해 주시면 매출 총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이 매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저희가 유동자산에서 보았던 재고자산입니다. 이 재고자산을 판매하게 됐을 때 우리가 매출이다 라고 표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출에서 매출 원가 빼시면 매출 총이익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판매비와 관리비다 라고 얘기하는 우리 기업 활동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꼭 필요한 지출들을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다 라고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차감해 주시면 우리가 영업이익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 외에 수익은 더해 주시고요. 그 외에 비용은 빼주시고, 또 뭐 금융수익 더해주고 금융비용 빼주시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전이익이다 라고 얘기하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나오고요. 여기서 법인세 비용을 빼주시면 당기 순이익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기타 포괄손익을 더하고 빼고 해주시면 총 포괄손익이 나오게 됩니다. 뒤에서 우리 한번 얘기할 거지만 여러분들 우리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영업이익입니다. 주된 활동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영업이익이다 라고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공부하시면 얘 때문에 힘드실 거예요. 이 법인세 비용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세법에서 얘기하는 그 세금이 아닙니다. 우리 기업에서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은 저 법인세 비용이 아니에요. 또 세무회계라는 과정에서 매우 어렵게 조정을 좀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손익계산서도 보시니까요, 이렇게 뭐 나와 있나요, 여러분들? 단기와 전기를 비교할 수 있게 이렇게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자, 비용을 구분할 때도 우리가요, 성격별로 분류할 수도 있고요, 기능별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성격별로 분류하시는 건요, 뭐 감가상각비다, 아니면 뭐 운송비다, 뭐 급여, 광고비, 이렇게 우리가 통합해서 이야기하는 걸 얘기하고요. 기능별 분류다라고 하는 건 뭐 비용을 이거는 매출원가, 정확히 물류원가, 뭐 관리원가, 이렇게 우리가 기능으로 쪼개서 분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큰 의미는 아니니까요,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저희는요, 뭐 두 개 다 통합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뭘로 하셔도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큰 고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내용이 짧습니다. 왜 짧냐면 저희가 1장하고 2장에서 하셨던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우리 회계 정보가 어떤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 건지, 또 시점에 대한 정보와 기간에 대한 정보가 의미가 어떤 걸 갖고 있는 건지, 그리고 분계를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칙들. 자, 왼쪽은 차변이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은 대변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 가지고 얘기했었는데요. 자, 자산의 증가는 차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 부채의 증가 대변, 부채의 감소 차변, 자본의 증가 대변, 자본의 감소 차변. 자, 그리고요, 자산과 비용은 매우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얘네들 너무 쉽다고 좀 간과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차변과 대변의 숫자의 합은 회계 등식이라는 걸 통해서 두 개는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했던 거 정리해 보시면요, 여러분들 뭡니까?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서요, 단기 손익이 생기는데, 그 단기 손익은요, 우리가 그렇죠, 재무상태표에 자본의 잉여금이라고 한 하나의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3주까지 달려왔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강론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전까지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회계 원리에서 꼭 필요한 회계 등식과 이 차변과 대변의 거래 요소들의 만남에 대해서 꼭 정리를 해주셔야만 우리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지금 제가 잔소리인데요, 요 만남 꼭 아셔야 됩니다. 요 만남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꼭 알아야 되는 만남은요, 이런 만남입니다. 비용이 증가하면서 자산이 감소한다. 자산이 증가하면서 비용이 감소한다. 이게 재고자산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인데요. 많은 친구들이 지금 이 관계를 조금 지루한데? 난 저거 아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이 정도에서 자꾸 이렇게 잔소리하지?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다음 주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다룰 재고자산의 가장
포인트가 됩니다. 막 어려운 거 할 거거든요. 기말재고가 커지면 매출원가 작아진다. 매출원가가 커지면 기말재고 작아진다. 막 이런 얘기 할 거고요. 없어졌다. 정상적으로 없어졌네.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매출원가 증가시킨다. 비정상적이네. 그냥 손해봤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냥 저희가 뜯어놓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조금 의미 있게 1, 2, 3주차 정교하게, 정치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무리는요. 자, 이거 수강하신 거 확인 좀 할게요. 어떤 거 확인할 거냐면요. 자, 우리 기업에서요. 보니까 미래의 어떤 자산은 웬만하면 계상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고요. 근데 부채는 무언가 명확하지 않아도 부채는 계상한다. 부채는 잡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제가 4글자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힌트를 드리면 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강의 잘 들으셨으면, 꼼꼼하게 들으셨으면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아주 심각한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